오화 줄거리. 고향을 떠나는 유망민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최하층민인 농민 봉기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난다. 또 세상에 대해 푸념하던 미간 말직의 노약순과 주사 한수도가 난을 일으키려다 발각되는 등 나라 안팎은 어지러웠다. 정중부가 벼슬에서 물러나고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이 권력을 잡는 가운데 소인들의 득세와 무신들의 전횡이 날로 강폭해지자 장수 경대승은 세상을 개탄하며 허승과 손을 잡고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한다. 칼의 노래. 인연이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숱한 여인들의 구애를 물리치고 26이 되도록 혼자 몸을 고집했다. 나는 큰 뜻을 품고 있다. 내가 일을 일으켜 실패했을 경우 그 화는 반드시 내 한 몸에 국한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 내 마음도 약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숱한 혼담을 물리쳐 왔다. 그러나 이날 허승의 누이와 맺은 인연은 대사를 앞둔 그에게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했다. 그해 7월 초사흔날, 조정은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추밀원사 문국겸을 좌천하여 상소 우복야로 삼더니 추밀원 부사 한문준을 판사 제시사로 벼슬을 깎았다. 이들은 문신이지만 당대의 이름난 선비로 손꼽히는 인물들이었다. 비록 겉으로는 이들과 친분관계를 쌓지 않았어도 명종임금은 이들 노신들을 아꼈다. 칼만 뽑아 휘두를 줄 아는 무신들의 행포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끈이었다. 학문이 높은 빼어난 선비. 당연히 이들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겨났다. 문화시중이 된 송유인이었다. 전하의 마음이 문신들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그자들과의 통로를 끊어야 해. 통로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늙어빠진 문국겸을 전하 곁에서 떼어놓아야지. 바로 그런 때에 대수롭지 않은 일 하나가 불거졌다. 한문준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 중에 시문에 능한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본래 과시를 통해 관직에 나왔으나 내시부 쪽이 아닌 군문의 사서로 일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겠지 싶었으나 한 해가 다 가도록 소식이 없자 한문준이 직접 이불을 찾아가 따졌다. 그 아이는 어느 누구처럼 과시도 치르지 않고 벼슬길에 나온 것이 아니오. 엄연히 과시를 치렀는데 어찌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군문의 사서인가 말일세. 당장 시정하게. 송유인이 전해 듣고 쾌재를 불렀다. 오호라 이놈, 누구처럼 과시도 치르지 않았다. 그래, 잘난 내 놈이 어찌 처신하는지 봐야겠다. 송유인은 등청하여 필요 이상의 화를 내면서 명분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거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어찌하여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맡은 대신이 사사로운 일로 이부의 관원을 핍박한단 말인가. 분명 개인적으로 금전이 오갔든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 진위를 알 수 없구먼. 그러던 차에 문국겸은 외숙모의 상을 당했다. 상을 치르느라 명종임금의 행차에 시종하지 못했다. 이것을 송유인이 물고 늘어졌다. 모름지기 신하의 책무란 어떤 경우에나 성상을 가까이서 모셔야 하는데 문국겸은 성상에 아니는 뒷전으로 미루고 제 피부치의 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땅히 파직해야 합니다. 명종임금은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과인이 생각하기로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파직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 보. 송시중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오. 아니옵니다. 그들은 중죄인입니다. 마땅히 파직하심이 옳은 일이라 보옵니다. 자신의 말을 툭 던지고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 버리자 명종임금은 우승 썬 문장필을 송유인에게 보내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전하게 했다. 한문준의 채통을 잃은 행위는 따져 물을 수 있으나
문국겸이 복상으로 호종을 못한 것은 나라의 법으로도 시비를 논할 계제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국겸에게 벌을 내린다면 옳은 일이 아니라 봅니다. 그러나 한 번 먹잇감을 본 송유인이 놓아줄 리 없었다. 그는 단번에 명종임금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전하께서 신의 충정을 간합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신은 전하께서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고 등청하지 않겠나이다. 아예 집안에 처박혀 술타령으로 시간을 보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문국겸은 은밀히 명종임금을 찾아뵙고 눈물로 간청했다. 전하께서 신등을 감싸주시는 하해와 같은 은혜는 1만 번을 죽는다 해도 어찌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조정에는 이미 일항의 무리들이 저희들의 소굴을 만든 지 오래되옵니다. 전하께서 송시중의 청을 윤호하지 않으시면 필경 저들은 전하를 핍박하고 나올 게 분명합니다. 전하, 그때가 되면 오히려 신들은 더할 수 없는 환란을 잊게 될 것이니 원컨대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전하의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시옵소서. 명종은 하는 수 없이 송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대신을 좌천시켰다. 더러운 놈들. 전하의 처지가 외롭다 해도 엄연히 신하된 자이건을 성상의 심기를 어지럽히다니 말이 되는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으니 거사시기를 앞당겨야겠다. 소문을 들은 경대승은 서한을 내리치며 분개했다. 이해는 여름이 몹시 무더웠다.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인 명종 9년 9월 16일. 이날은 궁안에서 장경회가 끝나가는 날이었다. 장경회는 문무대신들이 참집한 자리에서 며칠씩 계속되는 것이 관례였다. 피곤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온 경대승은 허승이 기다리는 후원으로 향했다. 나무 그늘이 짙은 곳에 몸을 숨긴 허승이 좌우로 날카로운 시선을 뿌리며 다가왔다. 장경회가 두어 시간이면 끝날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모두들 피곤에 지쳐 있으니 오늘 결행하는 것이 좋겠소. 지금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어렵소. 문무대신들이 회장에 많이 있는 데다 지키는 군병도 많소. 이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결행할 것이오. 허면 어디부터 치겠습니까? 정균, 그자요. 그 사람은 오늘 밤 자기 처소에서 잘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소. 문무대신들이 며칠 동안 계속된 장경회로 지쳐 있으니 더없이 좋은 기회요. 수의하는 병사들도 사람인 이상 피곤하긴 매 한 가지요. 이때를 노려 저들을 치자는 게요. 경대승은 주위를 한번 훑고 나서 뒤를 이었다. 밤중이 되면 모두들 곤이 떨어질 것이니 나는 거사에 참여한 병사 50명을 화의문 밖에 집결시킬 것이요. 그동안 허대정은 사경쯤에 정균의 거처로 들어가 그자의 목을 치고 군호를 울리시오. 그리하면 나는 문을 부수거나 여의치 않으면 담을 넘어 들어갈 것이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장군님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건 걱정 마시오. 자, 자리를 비운 지 오래되었으니 어서 들어가시오. 다른 사람이 이상히 여길지 모르오. 허승이 급히 자리를 떴다. 이미 해는 떨어지고 주위는 어두워 오고 있었다. 예측대로 장경회가 초경에 이르러 끝나고 명종임금은 장경회에 참내한 대신들에게 어찬을 내리고 편전으로 들어갔다. 피로해서인지 대신들 역시 서둘러 그 자리를 끝냈다. 경대승이 여러 대신들과 골문을 나선 것은 술시가 지나서였다. 대신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곤한 중에도 담소를 떠들썩하게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집사, 안으로 들어오게. 경대승은 집으로 돌아온 즉시 집사 이만우를 불렀다.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 50객이다. 그는 주인의 방으로 들어오면서 잔뜩 긴장해 있었다. 오늘 밤 주인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서방님, 그는 대뜸 엎드린 채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까? 예, 서방님.
가솔들은 내가 거사하는 시각에 집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더 빨리 내보내셔도 아니 되고 더 늦게 내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생목숨을 잃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서방님. 꿇어앉은 이만우의 눈에서는 쉼없이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몇십 년 정들었던 집이다. 비록 벼슬은 무반이라지만 경대승에 붙인 경지는 문화평장사 자리까지 올랐으니 가세로 본다면 대단한 집안이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부친 덕분으로 경대승은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 어디 그뿐인가. 부친의 사후 경대승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이만우 집사로 하여금 비목을 만들게 하여 그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게 했다. 여기에 적힌 땅은 대감마님께서 강제로 집행하신 것입니다. 땅을 빼앗긴 조가의 부친은 그 억울함을 하소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목을 맸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예, 원래의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입니다. 힘있는 자라 하여 남의 것을 멋대로 강취한다면 시중잡배들이 힘자랑하는 것과 무에 다를 바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버님은 이 나라의 중신입니다.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물건을 강취했으니 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깊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만우의 마음엔 뜨거운 것이 고이기 시작했다. 경대승은 부친이 직위를 이용하여 빼앗은 여러 곳의 토지를 원래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 그것이 26살의 젊은 청년의 행동이었으니 자연 그에 대한 칭찬의 말이 떠돌 수밖에 없었다. 혼처가 밀려들었다. 그러나 경대승은 한사코 물리쳤다. 그 뜻을 어찌 이만우가 모르겠는가. 더구나 오늘은 가속들 모두에게 재산 분배를 서둘렀다. 하찮은 종들에게도 상당한 재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이 집사 몫이요.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이 집사 식구들이 살아가는 데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받아두십시오. 서방님. 이만우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어허, 어찌 이러십니까? 또 눈물입니까? 이제부터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집안일은 이 집사에게 일임했으니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서방님. 이만우가 고개를 들었다. 나이 26이 되도록 혼자이기를 고집했던 젊은 주인이었다. 이제 그 주인이 무엇을 하려고 일어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만우의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젊은 주인의 눈에서 뻗어나오는 강렬한 눈빛을 보는 순간 분명 큰일을 이루리란 생각을 다져먹게 되었다.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무겁지만 약간 느리게. 사경이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룡대정 허승과 그를 따르는 김강립과 준익. 그리고 10명의 신복은 넓은 궁원을 소리 없이 가로질렀다. 이미 16세의 둥근 달이 서산으로 기울어졌기에 정각들 사이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앞장선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고개짓을 했다. 10명의 신복들은 날렵하게 건물 가까이 다가갔다. 이곳에 정균이 있다. 안에는 내가 들어갈 것이다. 정균. 정중부의 장남으로 지금은 문화시랑 평장사이며 상장군에 올라와 있는 절대 권력자이다. 그가 잠들어 있는 이 정각은 결룡대정 허승이 수위하는 곳이므로 지키는 병사가 있을 리 만무다. 특히 궁 안의 정각들은 민간인의 처소처럼 마루가 없다. 돌계단을 오르면 바로 방문이다. 허승이 문을 열고 나는 듯 스며들었다. 등촉이 꺼진 방안이었지만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훤했다. 달빛이 너무 고왔다. 그 달빛이 머무는 안쪽으로 혈색 고운 사내가 잠들어 있었다. 허승은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가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본능이었을 것이다. 장경회로 인하여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정균에 열려있는 예각이 침입자를 감지한 듯 싶었다. 부스스 눈을 뜨고 올려다보다가
시커먼 그림자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후다닥 일어났다. 누구냐? 결룡대정 허승입니다. 이 무슨 일인가? 장검을 뽑아들고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정균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허승은 무심하게 대꾸했다. 괴한 하나가 궁 안에 스며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엇? 결룡대에서 추적하던 중 그 괴한이 이 방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 방으로 들어왔어. 정균이 일어나려는 것을 허승의 칼끝이 저지했다. 후후후. 가만 보니 그 괴한이 너를 닮았지 않았느냐. 뭐야? 전하를 능멸하고 조신들을 멋대로 짓밟은 너 같은 무례배는 진즉 처단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그나마 명줄이 길어서일 게야. 이제야 너를 없애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허승, 이놈. 장검이 번쩍였다. 그 순간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정균의 목이 떼그르르 굴렀다. 허승은 목을 들고 뜰로 내려섰다. 그리고는 정해진 올빼미 울음의 군호를 질러댔다. 화의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대승은 50명의 결사대를 이끌었다. 군호 소리다. 정균은 죽었다. 자, 궁궐담을 넘자. 자신이 앞장서 담을 넘었다. 그 뒤를 따라 담을 넘은 결사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야심한 밤에 움직이는 소란 때문에 고란을 숙직하던 문무대신들이 영문을 모른 채 뛰어나와 허둥거렸다. 그런가 하면 내명부에서는 궁녀들이 속치마 바람으로 뛰어나와 비명을 지르며 법석을 떨었다. 한순간에 밀어닥친 결사대들은 이날 밤 궁궐을 수기한 대장군 이경백을 비롯해 지유, 문공녀 등의 수십 명의 목을 베어냈다. 아닌 밤중에 일어난 소란은 명종임금의 단잠을 깨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간은 어서 사실을 알아오라. 이내 내간이 소식을 가져왔다. 전하, 장군 경대승이 난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난이 일어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승선 정균을 비롯해 대장군 이경백 등이 목숨을 잃었다 하옵니다. 궁안을 수비하던 수십 명의 병사들도 목숨을 빼앗겼다 하옵니다. 아, 어찌하여 궁안의 피비린내가 그치질 않는가. 짐의 부덕의 소치로다. 별궁으로 가야겠다. 길을 열어라. 명종임금이 새 궁녀의 안내를 받으며 나가려는데 불쑥 한 장수가 들어섰다. 경대승이었다. 그의 뒤에는 10여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명종임금을 알아보고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대들은 누군가? 신경대승 전하를 아련하옵니다. 명종임금은 할 말을 잃었다. 전하, 신등은 다른 생각이 없사옵니다. 나라의 평안과 조종의 안녕을 위해 봉기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사옵니다. 의도가 없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우리의 거사에 다른 의도는 있을 수 없사옵니다. 거사라고 했소. 그렇사옵니다, 전하. 감히 전학마마를 시해하고 왕권을 능멸한 무리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해 거사했습니다. 명종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 난리를 일으킨 쪽에서는 거사라 했다. 그들은 새를 얻으면 무소불위의 곤도를 휘둘러 군신을 살상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사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명종임금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아무튼 진정하라. 병사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내릴 것이니 이제 소란은 그만두라. 경대승이 대답했다. 전하, 궁안의 일은 끝났습니다. 정균은 그의 아비 정중부의 세력을 믿고 무엄하게도 대비마마의 별궁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고 둘째 공주님에게 장가들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태우마마 가까이에서 공력을 일으킨 탓에 병증을 더욱 심화시킨 불충도 있습니다. 전하, 그 죄는 100번 주고 마땅합니다. 예기치 않은 말이어서 명종임금은 묵묵히 바라보았다. 전하, 술과 음식을 내리신다는 배려는 감사드리오나 지금은 한가롭게 어사주를 마실 때가 아니라 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금군을 바라시어
정중부와 그의 사위 송유인 등의 역적들을 제거케 하시옵소서. 명종임금은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들의 소원대로 금군을 발동시켜 정중부를 잡아들였다. 이때가 9월 열 1햇날 새벽이었다. 송유인과 그의 아들 송군수도 잡혀와 차명으로 목이 달아났다. 경대승은 이들의 목을 베어 남문 밖에 걸고 그들과 교유했던 친구들과 친척들 역시 목이 달아나거나 천리 밖으로 유배당했다. 이로써 경인년과 계묘년에 난리를 일으킨 주역들은 모두 뿌리가 뽑혔다. 백성들은 저마다 한마디 했다. 이제야 무지막지하게 칼춤을 추던 위인들이 모두 죽어나갔구먼. 그것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살겁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 무슨 소리, 세도를 얻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막 가는 놈들인데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긴 모르지. 경대승이라는 총각 장군은 맺고 끊음이 빠르다니까. 허나 그놈도 무인인데 날이 가봐야 알 일이지. 믿을 건 못 돼. 한간에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을 때 경대승은 정중부 일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것을 나라에 기속시켰다.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고 9월 20하룻날에야 궁으로 들어갔다. 참으로 수고하셨소, 경장군. 전하 깨워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시어 일을 무사히 처리했습니다. 아직도 그들 무리가 궁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은 전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들을 처리했습니다. 명종임금의 유능이 부드러웠다. 그런데 경장군, 지금 조정은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지요, 마마? 공석이 많아 직위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유인의 문화시중 자리와 승선 정균의 자리입니다. 과인의 생각으로는 정균의 승선 자리를 장군에게 제수하려는데 경은 어찌 생각하오?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불가하다니요. 그렇사옵니다. 불가하옵니다. 하긴 그렇소. 장군께서 처리한 일에 비한다면 승선 자리는 너무 약하지. 허면 어떤 자리를 원하시오? 아니옵니다, 마마. 신이 말씀을 올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마, 저는 무인입니다. 학문가는 거리가 먼 무인이온데 벼슬만 눕힌다는 건 당치 않습니다. 불황무식한 무인들이 벼슬만 쫓아가다 보니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인은 오로지 무인에게 걸맞는 자리에 앉는 것이 옳다 보옵니다. 명종임금이 몇 번이나 권유했으나 경대승은 굳이 사양했다. 도무지 벼슬을 받으려 들지 않는 것이다. 명종임금은 이제까지의 일을 가만 생각해 보았다. 무인이 도금을 휘둘러 권력을 잡았을 때엔 반드시 반대급부적인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경대승은 벼슬이 싫다는 것이다. 왜? 무슨 이유로? 과연 그의 말대로 무인은 무인에 걸맞는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그 진위가 무엇인지에 명종은 고심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판단 아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경이 정이 싫다면 이번 거사에 힘을 쓴 허승은 어떤가? 용력이나 담력이 부족하여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무인에 불과할 뿐이옵니다. 허승도 불가하다. 그럼 오광척은 어떻소? 그는 비록 무인이지만 오랫동안 이부에 몸을 담았으니 승손으로서 그 책무는 볼 수 있을 터인데 그 역시 불가합니다. 오광척은 무인으로서는 드물게 학문을 익히고 있으나 역시 승선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전하, 승선은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입니다. 학문을 익힌 유자가 아니고서는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무신이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껏 해왔던 무인들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명종임금은 입을 다물었다. 임금으로서 무안을 당한 셈이다.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뭘 어찌하라는 게야. 이날 경대승은 명종임금이 내린 어떤 제안도 거절했다. 바꾸어 말해 경대승이 지닌 속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하께서 경대승에게 어떤 벼슬을 내리려 하는데
이것저것 다 싫다 했다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가 임금과 주고받은 내용이 바람을 타고 개경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다음 날부터 경대승의 집은 대문이 닳도록 불청객이 찾아들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달갑지 않은 일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이 있는 자의 그늘에서 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이라. 대문을 굳게 잠거라. 누구든 집 안에 들이지 마라. 보다 못해 경대승이 명을 내렸다. 그 자신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세상 인심을 직접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이 집사가 고했다. 손장군께서 오셨습니다. 손장군이란 그의 외사촌 형인 장군 손석이다. 경대승과는 평소에도 교분이 두터웠다. 어찌할까요? 형님을 문 밖에서 돌려보낼 수는 없자는가. 안으로 매시게. 잠시 후 손석은 경대승과 술상을 놓고 마주했다. 몇 잔의 술이 오간 다음 손석이 나직이 말했다. 이 사람아, 그토록 큰 일을 해놓고 어찌 두문불출인가. 일이라는 것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석은 은근히 충동질했다. 그 예부시랑으로 있는 오강척 말일세. 전하께서 그 사람을 승선으로 앉히려 하자 자네가 반대했다면서. 그러니 오강척이 자네를 원망하지 않겠는가. 자네가 오씨 집안의 원수라는 거야.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달랐다. 손석은 오래전에 오강척에게 원한을 사고 있었다. 10여 년 전이다. 손석의 부친은 수주현령이었는데 경대승의 외숙인 이 사람은 어찌나 탐욕스럽게 토색질을 했는지 원성이 자자했다. 이 무렵 오강척은 양충주 도찰방사였는데 이를 탄핵하여 손석의 부친을 파직시켜버렸다. 손석은 교활한 사람이라 이 일을 결코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원한의 심지에 불을 붙여 10년을 지내왔다. 워낙 어렸을 때의 일이라 경대승도 이 일은 까맣게 몰랐다. 그자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뿐입니까? 손석은 다른 말도 전했다. 정균과 송유인을 따르는 패거리들이 작당하여 경대승을 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대승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틀 뒤 경대승은 갑자기 군병을 보내 오강척을 살해했다. 이어서 장군 김강령을 비롯해 지유석화, 중랑장 송득수, 기세정을 쓸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어찌된 셈인지 문신들은 입이 닳도록 칭송의 말을 명종임금에게 전했다. 전하, 경장군은 하늘이 낸 불세출의 기재입니다. 능히 곤자에 앉을 수 있는 데에도 스스로 물러났으니 어찌 범인이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는 모두 전하의 홍복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경대승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답했다. 아닙니다. 아직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임금을 시역한 자가 번연히 살아있는데 무엇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능히 그자의 목을 벤 후라야 베개를 높이 하고 잘 것입니다. 경대승이 말하는 임금을 시역한 자란 이의민을 가리켰다. 이의민은 서북면 병마사로서 야정군 사령관이었다. 능히 그를 제거한 후라야 베개를 높이 하고 잔다는 말은 장차 나라에 작지 않은 환란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당연히 조신들의 기색은 핏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헛소문이 돌았다. 그것은 중방정치를 펴던 무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정중부는 난을 일으켜 오랜 세월 문신들로부터 핍박받던 무신들의 한을 풀어주었는데 경대승은 모든 일을 제멋대로 처리한 독불장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많은 장수들이 연합하여 대적하려 든다면 아무리 경대승의 용력이 출중하다 해도 견뎌낼 수 있겠느냐였다. 그런 말이 돈단 말이지. 수하장수 하나가 이번에는 살을 좀 붙였다. 소장들은 풍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중방의 무신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혼자 남은 경대승은 생각에 잠겼다. 중방의 무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면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일단은 자위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비록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대사를 이루자면 나 스스로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 경대승은 휘하의 정예병사 100여 명으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자신의 저택을 지키게 했다. 관직에 앉지 않은 채 자신의 집안에서 정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도방이라 불렀다. 도방 정치. 경대승은 좀처럼 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다. 평소 생기 넘치게 활동적이던 그가 집안에 웅크린 채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 들어가자 여러 말들이 떠돌았다. 혹시 조정 안에 측근을 깔아놓고 그들로부터 개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도 아닐 거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졌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에 궁금증이 더해갔다. 정중부에 난 이후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킨 무인들은 한결같이 새도라는 의자에 앉아 곤도를 휘둘러 왔다. 시퍼런 날에 다치고 상한 문신들과 무신들이 그 얼마였던가. 그런데 고작 26살인 이 젊은이는 권력이나 벼슬을 얻기 위해 칼을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긴 그래, 경장부는 명분이 있었어. 전황을 시역한 무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라 했지. 어찌 보면 저 젊은이야말로 문신과 무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게야.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므로 정변이 일어나 정중부 등이 척살되기 시작했을 때는 크나큰 혈풍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무작정 도금을 휘두르지 않았기에 문무대신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젊은이를 두려워한 것은 명종임금이었다. 명종임금은 이 젊은이를 날이 시퍼런 칼날로 인식했다. 그러므로 그가 준 이 평안은 칼날에 묻은 꿀과 같은 것이라 여겼다. 어느 쪽이든 약간의 실수가 있다면 몸이 상하는 그런 인물 경대승. 정난이든 별난이든 난이 일어나고 왕이 궁지에 몰리면 그들에게 후한 벼슬을 안겨준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도대체 그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명종임금의 고민이었다. 이러한 마음의 고민은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허허로운 공동상태를 메우는 것은 어색이다. 궁원이라는 화원에 날아다니는 나비. 어느 꽃엔들 못 앉겠는가. 명종임금은 수차례의 변란이 일어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인해 하나둘 첩피가 늘어났고 이제는 그 수요가 10수명이나 되었다. 물론 명종임금의 색도락은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어 온 것이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색을 밝히게 되면 사람의 심성은 자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명종임금은 자신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소심한 지아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때가 명종 10년 6월 26세 날이었다. 명종임금에게는 총애하는 첩 중에 명춘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고작 24해를 살았는데 원인 모를 병으로 죽자 명종은 어린애처럼 울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공예태우 임시만이 입맛을 쓰게 다시며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이제 그만 그치세요. 금상이 이렇듯 호곡하시면 어찌합니까? 궁인들의 눈이 있으니 그만 그치세요. 금상. 왕실이 평온했다면 크게 꾸짖을 일이었다. 지금은 왕권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무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시기이다. 어찌 보면 아들의 호곡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될 만큼 공예태우의 마음이 쓸쓸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태우는 그 말만을 할 뿐 질책하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당시 명종임금에게는 10명의 후궁이 있었다. 나이가 많은 쪽은 차치하고 어린 쪽으로는 명춘과 순주였다. 그런데 순주는 작년에 죽고 명춘이 올해 죽었으니 젊은 후궁에게 기댈 마음의 여유를 잃은 것이다. 공예태우는 곰곰이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하긴 그렇습니다.
이제 명춘을 잃었으니 금상에 수발을 들 사람이 마땅치 않겠구려. 다른 후궁들이 있다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니 금상의 마음이 기울 형편은 아니고.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하가한 두 공주를 불러 금상에 수발을 들게 하는 게 좋겠어요. 두 공주란 양이마마 사이에서 출생한 연희공주와 수안공주다. 큰 공주인 연희는 종실인 영인백 왕전에게 시집갔고 수아는 종실인 창화백 왕후에게 하가하였다. 명종이 모후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두 공주가 궁으로 들어왔다. 처첩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명종이 두 공주를 아끼는 마음은 유별났다. 명종은 자나깨나 두 공주만 찾았다. 연희는 내 허리를 주물러라. 수아는 어딨느냐? 내 다리를 주무르지 않고. 그런가 하면 먹는 음식이며 옷가지까지도 두 공주로 하여금 고르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밤이면 친구 셋을 나란히 깔고 명종은 가운데 자고 두 공주는 좌우에 눕게 했다. 이렇다 보니 궁녀들 눈에는 방정맞은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다. 석 달이 지났다. 공주들은 부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이렇다 보니 부마들이 난리였다. 혈기방장한 그들은 팔자에 없는 호라비 생활에 불만을 터뜨렸다. 궁주가 궁에 들어가고 홀로 지낸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궁주를 궁에 두고 보내지 않으시려면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이란 이혼이다. 얘기를 들은 공해태우는 수긍했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 내 금상께 여쭈어 방책을 마련해 주마. 태우는 곧장 궁으로 들어가 부마들의 사정을 말하고 방법을 내놓았다. 즉 두 공주 가운데 한 사람만 부왕의 수발을 들게 하자는 것이다. 궁색했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었다. 공해태우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자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났다. 병증이 깊어지는지 완연히 혈세까지 달라졌다. 어느 날 태우전을 찾은 명종 임금에게 공해태우는 청했다. 주상, 알다시피 나는 그리 오래 살 수 없는 몸이요. 그래서 내 주상께 청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어마마마. 내 곁으로 원경국사를 불렀으면 합니다. 그 아이를 보고 죽어야 눈 감을 수 있겠습니다. 원경국사는 공해태우의 넷째 아들로 명종 임금의 바로 아래 동생이다. 어려서 불문에 들어갔으며 지위는 승통에 이르렀고 나라에서는 국사칭호를 내렸다. 나이는 45으로 이름은 충이었다. 이 인물이 절에 들어간 것은 10살 때였는데 불경은 뒷전이고 오로지 재물과 엽색에만 관심이 많았다. 크고 작은 소란이 적지 않았는데도 의종과 명종 임금이 그대로 둔 것은 보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수창궁에 들어오자 공해태우 곁에 있는 시녀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얼굴이 반반한 궁녀를 보면 주위에 누가 있건 상관하지 않았다. 너는 이름이 뭐냐? 송아예요. 몇 살이냐? 17이에요. 호, 기러기가 날아갈 나이로구나. 기러기가 날아요. 아무렴, 너는 한 달에 한 번 몸에서 부리가 붉은 기러기 한 마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제야 궁녀는 알아듣고 얼굴을 붉혔다. 여자에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있는 경도. 그것을 원경법사는 기러기가 날아간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너는 기러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날아간다고 보느냐? 아니면 저것을 한번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궁녀는 쭈삣거리며 맹랑하게 주절댔다. 잡아야겠지요. 아무렴 잡아야 하고 말고. 부처님께서도 기러기는 잡아야 한다고 하셨다. 너는 어느 방에 있느냐? 저쪽 끝방이에요. 혼자 있느냐? 아니에요. 2사람씩 있어요. 오호, 그래. 그렇다면 오늘 밤 자시에 너희에게 기러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잠들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늦게요. 그렇다니까. 기러기를 잡아야 극락에 이르지. 너도 극락이 얼마나 황홀한 곳인지를 알게 될 게다. 이날 밤 자정. 원경국사는 어김없이 찾아들었다.
함께 기거하는 동아라는 궁녀는 원경법사가 이르는 대로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이 기러기 잡는 법을 지켜보았다. 기러기 잡는 법이 어떤 것일까? 동아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것은 좌도 밀교에서 가리키는 홍상미판이라 칭하는 나이 16쯤의 처녀가 흘리는 피를 의미한다. 첫 번째 경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자 구실을 하게 되는데 이때 흘린 피가 기러기 발자국 같다는 의미로 홍상미판이다. 그러므로 기러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내가 수처녀와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동아는 남녀가 기러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다. 원경법사의 육중한 몸이 흔들릴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죽는다고 몸부림치는 송아를 내려다보며 동아는 진저리 쳤다. 그러나 이러한 짓거리도 하루 이틀이 지나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는 밤이 되면 원경법사가 언제나 올까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것은 동아도 마찬가지였다. 충이가 태우궁에 머물고 있는 동안 궁녀는 말할 것도 없고 진려인 두 궁주까지도 손을 댔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설처럼 떠드는 선승처럼 호롱박에 술을 넣어 마시는데 그것을 마시면 축 늘어진 사내의 힘이 되살아난다는 소문도 돌았다. 보다 못해 우사간 최선이 나섰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궁 안에 해괴한 소문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태우궁에 있는 모든 궁녀들은 원경법사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심지어는 진려인 두 궁주에게까지 입김을 뿌렸다는 소문이 있사오니 마땅히 승적에 몸을 둔 사람은 승원으로 돌려보내심이 옳은 일이라 보옵니다. 명종임금은 크게 노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감히 우리 형제간을 이간하려 들어 내 이놈을 육시에 처하리라. 그러나 주위의 간곡한 만류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최선을 파직시켜버렸다. 이것이 또 두고두고 궁 안에 얘기거리가 되어 떠돌았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더럽기는 매한가지일세. 에이 퇴퇴. 궁원을 빠른 걸음으로 나오면서 침을 퇴퇴 뱉는 사내가 있었다. 태자부 지유 허승이었다. 경대승과 함께 거사하여 그의 손으로 정균을 죽인 인물이다. 거사에 동참한 김강립은 그 공으로 행수가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닭보듯 하던 문무대신들이 이제는 먼저 아른 체를 한다. 그래서 절로 어깨춤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신들을 대할 때마다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거만을 떤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공이 경대승과 같다는 우월감 때문이었다. 어느 날 이광정이 경대승을 찾아왔다. 그는 태자태부라는 자리에 있었다. 본래 병졸 출신이었으나 정중부 난에 참가한 이래 대장군이 되었고 지주사를 거쳐 추밀원 원사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대승과 같은 하급관리와 상종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벼슬이 종 이품이니 대감이다. 어인일로 소인의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엔 못합니다만 장군과 함께 의거한 허지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를 모함하기 위해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태자부 지유가 된 허승이라는 자는 요즘 궁 안에서 문무조신들을 만나면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은 경장군과 함께 의거했으니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오가는 궁녀들을 잡아들여 희롱하는 것은 차치하고 시중잡배들을 자신의 처소로 끌어들여 술판을 벌이며 난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태자마마께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기에 이렇듯 장군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어찌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말씀이 있다면 해보시오.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십시오. 이광정은 다음 날 아침 그런 소문을 들었다.
간밤에 태자부 지유 허승이 죽었다는 것이다. 경대승이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다짜고짜 칼을 휘둘러 허승의 목을 쳤다는 것이다. 이날 김강립의 목도 떨어졌다고 했다. 소문의 뒷요운에 남아있는 얘기엔 이런 게 꼬리뼈처럼 달려 있었다. 경대승이 둘을 살해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희와 의거한 게 아니다. 소문이 개경을 한 바퀴 휘돌았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이 소문이 안주에 있는 이의민의 귀에는 거꾸로 전해졌다. 경대승이 죽었다는 것이다. 뭐? 경대승이 죽었어. 소식을 전한 자가 어리숙했던지 뒷말을 우물거렸다. 장군님, 무슨 대승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승이라는 사람이 죽었답니다. 개경거리가 떠들썩하다니까요. 그래, 대승이라면 그놈밖에 없어. 내가 이 방의 사람이라고 죽일 기회만을 노렸었지. 내가 그놈을 죽여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 누가 그놈을 죽였다고 하더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의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경대승이 놈이 고꾸라진 이상 개경은 지금 새로운 권력자를 기다리고 있다. 개경으로 가야 한다. 이의민은 변방의 일은 망료장수에게 맡기고 서둘러 개경으로 떠났다. 개경의 자택에 돌아오자 먼저 경대승의 잔당부터 알아보았다. 잔당이라고 말하기가 못합니다만 지난 난리 때 함께 거사했던 허승과 김강립의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랬을 테지. 지금은 누가 득세하느냐. 경대승 장군 세상이지요. 그의 집에서 집사일을 보는 유석이는 경대승의 근황을 자세히 전해주었다. 조정에 출사를 않고 벼슬도 받지 않았지만 문무조신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정사를 의논한다는 것이었다. 이의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무엇라 했느냐. 벼슬도 받지 않고 문박 출입도 상간다고. 예, 나으리. 그러니까 경대승의 세상이다 그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자는 죽었다지 않느냐. 죽긴 왜 죽습니까? 아직도 팔팔한데요. 내 보기에 앞으로 50년은 살겠던데요. 이런 변이 있나. 그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개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호랑이 어금니에 들어왔구먼. 허면 누가 죽은 게야? 허승이 입죠. 허승이. 이의민은 혼잣말처럼 되묻고 낭패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대승이가 죽었다는 말에 흥분하여 앞뒤 살필 경황 없이 개경으로 올라온 우를 범했다. 이곳에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아내 최 씨를 불렀다. 경대승이란 놈은 자나깨나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러니 죽기 싫으면 이 자리를 피해야 해요. 그렇다고 안주로 가는 것도 그렇고 하니 이참에 경주로 갑시다. 최 씨의 눈꼬리가 가늘어졌다. 그녀는 관상가들이 말하는 아주 작고 번들거리는 까만 비둘기 누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평소 색욕과 재물욕이 대단했다. 이의민이 안주에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남모르게 아래 것들을 불러들여 은밀한 재미에 취해 있었다. 이런 판국인이 경주로 간다는 것은 달아오른 여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진배 없었다. 내가 당신을 따라 나이 16에 개경으로 왔어요. 당신도 출세를 할 만큼 하고 나도 오랜 고생 끝에 이제는 숨 좀 크게 쉬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경주로 내려가다니요. 경주로 내려가면 누가 우릴 반겨준답니까? 나는 안 갑니다. 죽어도 개경에서 죽을랍니다. 정이 내려가려면 당신 혼자 내려가시구려. 최 씨의 입장에서는 이의민이 처한 사정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의민은 벼슬을 사임하고 경주로 내려가 버렸다. 뭐? 이의민이 경주로 도망쳤어. 소식을 들은 경대승은 몹시 분해했다. 간밤에라도 그가 개경에 온 줄 알았다면 병사들을 솔거하여 잡아들였을 일이었다. 어느 대신에 비아냥거림처럼 범이 들판으로 나갔다고 할 만큼 경대승은 몹시 애석해했다.
좋은 사냥감을 놓친 아쉬움 때문이었다. 바로 이 무렵에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지여사 대사 겸 대장군으로 있는 박재검의 아들 보광이라는 사내 때문이었다. 이자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벼슬할 생각을 않고 빈둥거렸다. 어찌 보면 머리가 너무 둔했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기가 도도해진 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오던 세 여인과 마주쳤다. 한 사람은 60이 가까워 보였고 다른 두 여인은 20 안팎이었다. 입고 있는 복색으로 보면 아마도 노마님의 몸종인 듯 싶었다. 이 몸종이 보광의 눈에 선녀처럼 보였다. 이보시오. 잠깐 나 좀 봅시다. 간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탓인지 겨우 정오가 지났을 뿐인데도 그에게서 술기가 진하게 풍겼다. 저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노마님이 대꾸했다. 뭘 물어보겠다는 게요? 여기 있는 여자들은 노마님의 몸종입니까? 그건 왜 묻소? 너무 곱게 생겨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두 사람 중 하나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광이 비틀거리며 수작을 붙이자 노마님은 눈빛을 사납게 뜨며 쏘아보았다. 이봐 젊은이, 네 댁 자제인지 모르나 이쯤에서 그만두시게. 어지간히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그만 가시게. 이쯤에서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광은 내친김에 여종의 손목을 낚아채며 앞으로 당겨 안았다. 그러자 몸종은 비명을 지르며 보광의 뺨을 사납게 후려쳤다. 야 이놈아, 우리 마님이 누군 줄 알고 이 수작이냐. 여기 노마님은 참지정사 이소웅 대감님의 안방마님이시다. 감히 너 따위 시중잡배가 수작을 걸 어른이 아냐.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요망한 계집을 봤나. 저 늙은이가 이소웅 대감댁의 마님이라고. 나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지여사 대부이신 박재검 어른이시다. 그리고는 마구 계집종에게 발길질을 하고 집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손에 몽둥이며 도끼를 들고 대문간에서 소리쳤다. 무도한 박재검의 아들놈은 나오너라. 하인들이 달려왔다. 서방님, 어서 피하십시오. 대문 밖에 이소웅 대감의 종복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제서야 보광은 아차 싶었다. 그도 잡놈들과 어울려 다니며 들은 얘기가 있었다. 이소웅은 무신 중에서도 원로급에 속한다. 그러나 보광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바로 경대승이 이소웅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살기 위해 버선발로 도망쳤다. 보광을 잡지 못한 노마님은 중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당한 이때까지의 일을 낱낱이 고하고 처리해 주기를 청했다. 중방에서는 회의를 열고 보광은 물론 그의 부친까지도 책임을 물어 파직시켰다. 며칠 후 경대승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아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부친을 파직하는 것은 옳지 않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중방의 원로들은 떠들었다. 그러나 박 장군의 아들은 경장군의 인척을 괴롭혔으니 중벌을 면할 수 없소이다. 그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내 친척이기에 중벌을 면치 못해요. 나라의 법에는 아들이 역적질을 했거나 국법을 크게 어지럽혔을 때에만 부친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대들은 국법을 농단하려는 것이요. 어서 박 장군에게 내린 결정을 바꾸시오. 경장군의 뜻이 그러하다면 할 수 없지요. 결국 중방에서의 결정은 처음으로 되돌아갔다. 이렇듯 경대승의 실권은 무신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중방까지도 좌우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도방을 찾아간 상략국의 의원 한 사람이 유심히 경대승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찌 그러신가? 내 얼굴에 무엇라도 묻었는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경장군님의 눈동자에 황달 기운이 있고 얼굴이 검은 데다 목 밑에 좁쌀 같은 것이 돋은 것으로 보아
간장이 상하신 듯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피곤함을 쉬 느낍니다. 이 증세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합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과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주색입니다. 술과 여자를 멀리해야만 이 병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대승은 쓴웃음을 지었다. 술과 여자. 그걸 멀리하고 지내왔었다. 그런데 새삼 그것을 끊으라는 말은 자신의 병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였다. 어이가 다녀간 이날 밤 꿈을 꾸었다. 사방천지가 안개 같은 기운으로 가득 차고 어디가 어딘 줄 모르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향해 걸어왔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뚜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공포감을 자아냈다. 어서 몸을 피해야지 하는데 도무지 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 바람이 휙 불어왔다. 안개 기운이 조금씩 쓰러지며 눈앞에 흰 수염을 날리는 장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중부였다. 그는 사납게 눈을 부릅뜨며 손에 든 장검으로 경대승의 하복부를 찔렀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니 꿈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사나운 고열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이때가 명종 13년 7월 15세로 그의 나이 30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은 경대승이 세상을 떠난 이날 광주 땅 봉은사에 몸을 담은 황음무도한 충이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것처럼 변해 있었다. 훗날 어떤 어이가 말하기를 한 사람은 평생 주색을 모르고 지내왔고 또 한 사람은 주색이라면 사족을 못 썼는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걸 보면 필경 둘 사이의 전생 인연은 부부였을 것이다 하였다. 비록 경대승이 요절했지만 조종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즉 무신들이 판을 치는 난국에서 문신들을 등용하여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명종 임금은 오래도록 경대승이가 실권을 잡아주기를 바랬었다. 무신들의 횡포를 바로잡으려 했던 청년 장수. 경대승은 고려 중기의 무신으로 무신 정권의 세 번째 집권자이다. 그는 명종 9년 26세의 나이로 당시의 실권자였던 정중부 일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약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권하면서 앞뒤 시기에 무신 집정자들과는 차별되는 행보를 보였다. 경대승 열전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경진은 정이품의 중서시랑 평장사까지 올랐다고 한다. 경진의 출세로 그의 집안은 당대의 유력가들과 통혼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가문 배경을 바탕으로 경대승은 어린 나이인 15살 때 음서로 정구품의 무관직인 교의에 임명되었다. 이때는 의종 22년으로 그로부터 2년 뒤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무신정변 당시 겨우 17세였던 경대승이 정변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출세하면서 그 역시 무신으로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경대승은 명종 4년에 행수를 거쳐 명종 8년에는 정사품의 장군직에 올라 있었다. 관직에 오른 지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다. 이례적일 정도로 가파른 승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대승은 일찍부터 정중부가 바로 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으나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라 은인자중하고 있었다. 경대승은 거사와 동시에 이전의 무신 정권과는 다른 복고적인 성격을 스스로 표방하였다. 정중부 일파는 제거되었지만 무신 정권 아래에서 권세를 잡은 무반들은 경대승의 거사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말하기를 정시중께서 앞장서 대의를 부르짖고 문신들을 억눌러 여러 해 쌓인 우리들의 울분을 씻어줌으로써 무반의 위세를 펼친 공이 막대한데
이제 경대승이 하루아침에 4명의 대신을 죽였으니 누가 그를 토벌할 것인가 라며 반발하였다. 고려사 저료에서는 경대승의 죽음에 붙여 그의 인물평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항상 무인들의 불법한 행동에 분개하여 복구할 뜻이 있었으므로 문관들이 의지하여 중하게 여겼다. 또 의종을 시해한 자를 치고자 하였으나 그 일이 어렵고 크기 때문에 은인자중하여 드러내지 않았다. 정중부 송유인 등을 죽이자 왕이 속으로는 꺼리면서도 겉으로는 두터운 은총을 보여서 모든 주청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붙었으나 학식이나 용기, 지략이 있는 자가 아니면 문득 거절하니 무관들이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신들이 그를 중하게 여기며 의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대의 평가가 후대의 고려사를 편찬할 때까지 이어져 그의 정기를 반역전이 아닌 일반 정기에 싣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대승은 뒷받침해줄 정치 세력의 부재, 무신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위협 등으로 집권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못한 채 요절함으로써 결국 짧은 집권기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